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바로 보기 네 번째, 일본의 대학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화면이 일본을 대표하는 도쿄 대학의 야스다 강당입니다. 뒤에서도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역시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은 뭐 도쿄대라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일본 바로 보기 시간인데, 오늘 그 일본 대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일본 대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일본 그 대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 30년, 40년 전하고 좀 달라졌거든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면 어떤 점이냐면 1965년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 국교 정상화가 되고 나서 일본이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최고의 이제 경쟁력을 자랑하면서 미국과 이제 경쟁을 하는 세계 1, 2위 자본주의 이제 시장 국가가 됐는데, 그 일본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인 1970년대, 80년대에는 일본으로 아주 그 대학원 중심으로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이 버블 경제가 깨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뭐 짧게는 20년, 길게 보면 30년 정도 이제 장기 침체, 흔히 이제 얘기하는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기 침체 기간에 일본의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니까 그 대학원 유학은 크게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서 우리나라 대학 내에서도 어떤 그 교수직에 대한 그 일자리 확보라든지 이런 데서 미국에 비해서 이제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숫자는 크게 줄었고, 대신 이제 최근 한 20년, 좀 짧게 보면 한 2010년대부터 크게 이제 두드러진 현상이 그 일본의 학부로 직접 이제 유학을 가서 일본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좀 배경이 있냐면,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우리나라 경제 수준도 굉장히 올라오면서 그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가 크게 좀 달라졌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그 젊은이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좀 괜찮은 대학의 학부에 유학을 가서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 굉장히 일본의 그 유명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최근 한 뭐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그 분들이 일본 관광을 많이 가면서 일본 지자체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최근 두드러진 그 추세는 일본 학부에 직접 이제 유학을 가는 추세, 이런 거에 맞춰서 일본 대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졌다는 거. 이제 그거를 하나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그 지금 시리즈로 계속 일본 바로 보기 이제 그 강연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일본을 좀 현상적으로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분석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의 대학을 이해함으로써 일본의 그 사회 구조라든지 특징이라든지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 대학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는 건 꽤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순서는, 첫 번째는 일본 대학의 현황과 특징, 그 다음으로는 일본에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게 일본에 이제 좋은 대학들이니까 일본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좀 순위하고 그런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우리 뭐 주변에 뭐 이제 자녀라든지 뭐 친인척이라든지 지인이 있을 때 일본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잘한 선택이 될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한 30여 년간 지금 일본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제가 현지에서 살면서 느꼈던 거, 또 뭐 취재를 하면서 또 일본의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 부처라든지를 보면서, 이왕이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향후에 일본에서 어떤 직업 활동을 하는데 크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일본의 그 대학 현황인데, 그 숫자로 보기 전에 먼저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한눈에 그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보여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 학생 수 그래프하고 대학 숫자하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핵심은 요겁니다. 여기 197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0년간의 그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기본적으로는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최근 50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늘었다는 거. 여러분 요 그래프에 좀 보이시죠? 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학생 수 이렇게 쭉 보시면은 71년에 비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늘었다는 건데,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최근 한 20여 년 전부터, 여기로 보면은 2001년 정도가 되겠죠? 1999년하고 2001년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 한 20년 동안의 학생 수, 대학에 그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 추이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 요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대학 수. 대학 수도 2005년부터 대학 수가 거의 이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대학 수에서 학생 수를 보면은 대학 학생 수보다 대학이 정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건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의 학생 수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수가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뭘 얘기냐면, 지방에 있는 좀 그 브랜드 파워가 약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대학을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볼 수가 있는데, 저도 한 2000년 초반, 중반, 그리고 한 2015년에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6년 정도 일본에서 뭐 근무를 하고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한 15년 전에 벌써 제가 간사이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일본 서부 지역에 오사카, 고베 지역의 대학에서 이제 한 2, 3년 지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보면은 학생 수들이 부족해지면서 상당수 그 부족해진 정원을 외국 대학의 학생 수를 입학을 시켜갖고 그 정원을 유지하는 그런 대학들이 지금 일본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한 5년, 10년 전부터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그 충원시키기 위해서 해외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재작년이 취약한 학교들은 이제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뭐 M&A를 통해서 통폐합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한 일본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현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곧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게 뭐 이제 그냥 뭐 5년 뒤, 10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올해, 작년 이해부터 이제 2020년부터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변화 현상도 일본의 추세를 우리가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본 대학의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좀 숫자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같이 봤는데요. 그래서 최근 50년간 대학과 학생 수는 2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점. 그래서 학생 수는 1971년에 146만 9천 명에서 2020년 기준으로는 291만 6천 명으로 증가했고요. 학교 수도 한 389개에서 795개로 한 2배 정도 늘었다는 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또 있죠. 지난해, 이제 여기서 지난해라는 거는 202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한 해 전보다 3천 명이 감소한 291만 6천 명이었다. 요거 좀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그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여기 한자로 단대라고 하는데,
단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마 이제 전문대학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년제 뭔가 취업에 특성화돼 있다든지 직업 교육에 특성화돼 있다든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단대라고 그러는데, 이 단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하고 학교 수 모두가 굉장히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0년만 하더라도 전년보다 5천 명이 감소한 10만 8천 명이 이제 재학생이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뭐 이것도 바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4년제 이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2년제 대학을 가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그 2년제 학생 수 지원자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요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뭐 시사 아카데미, 시사 일본어 학원에도 일본 대학을 직접 학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이재유반 학생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시고 상담도 많이 해오시는데, 바로 요걸 보면은 일본에 그러면 국립 대학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를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교별로는 국립대가 59만 9천 명, 공립대가 15만 8천 명, 사립대가 215만 9천 명으로, 그러니까 전체 일본 대학의 그 구성을 보면 국립대, 공립대, 사립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재단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일반 뭐 기업이나 교육 재단이 있는 사람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 또는 공립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제 공립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전체 대학을 구성을 할 때 사립대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사립대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립대나 공립대를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대학 진학률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통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가 이제 1971년 기준인데, 1971년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19.4%였다고 합니다. 그럼 대학 진학률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고등학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만의 나이를 쓰기 때문에 만 18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9세인데 19세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대학에 어느 정도 입학을 하느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00명 중에서 19.4명이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 대략적으로 하면은 한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1971년에는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1990년에는 24.6%로 높아졌고요. 가장 최근 처인 2019년인 경우에는 53.7%로 만 18세인 일본의 젊은 학생들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꼴 이상으로는 대학에 진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숫자를 그래프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요건 이제 최근에 제가 올 연초에 일간지에 일본의 명문대학 순위에 대해서 쓴 이제 컬럼인데, 오늘 이제 그 명문대 얘기는 요 컬럼하고 최근에 나온 일본의 대학 랭킹표라든지 국제기관의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일본 대학의 평판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교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평판도하고 그 일본 대학 랭킹 순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사회의 평판도라고 하면 적어도 대학의 순위나 대학의 소위 얘기하는, 저는 뭐 서열 이런 그 단어는 쓰는 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이라는 거는 각 대학마다 다 그 설립하게 된 취지가 따로 돼 있고, 또 그 전공의 영역별이라든지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 위상,
또는 그 전공별로 볼 때 다 특성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등부터 뭐 일본 대학이 지금 뭐 600개, 700개 된다고 할 때 뭐 700개 해서 한 8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순위를 무슨 뭐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뭐 넘버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미리 이제 그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명문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특징은 전공별, 그 특성별로 대학의 순위가 크게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뭘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문과가 강한 대학하고 이공계가 강한 대학하고 엄격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도 법학이 강한 대학하고 상경학부가 강한 대학하고 문학이라, 예를 들어서 영문학이라든지 국문학이라든지 강한 대학하고는 굉장히 일본에서는 서열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주요 명문대 뭐 한 5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10개 대 아니면 한 20이 정도 쫙 순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전체 대학 순위가 전공하고 관계없이 거의 너무 경직되게 서열화돼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변화가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게 좀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양화되어 있는 대학들의 그 위치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분산돼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일본 사회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980년도 말 한 90, 한 1, 2년까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한 일본 경제가 그 다음 침체기에 들어가서 사실상 지금 30년째 긴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여전히 4만 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 경제력 기준인 GDP도 3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기초 잠재력이 유지가 되고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 탄탄한 배경은 뭐냐?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대학이, 골고루 우수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 경제도 살려주고, 수도권과 지역과의 어떤 그 지역 격차도 굉장히 해소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이런 일본 대학의 특징과 장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본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일본에 관심이 있어서 알자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는데, 그럼 약한 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30년 동안 장기 침체에 빠져도 아직 재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창조적인 어떤 산업의, 신규 산업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찾아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회가 경직돼 있고 좀 보수 안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단점이지만, 역으로 장점은 30년간의 장기 침체에 비해서도 그런대로 사회가 안정돼 있고 경제력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 저변에는 괜찮은 대학들이 여전히 건재를 하고, 그 건재한 가운데서도 특징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있다라는 거, 그걸 오늘 좀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겁니다. 일본 대학은 전체를 1등부터 뭐 500등까지, 1등부터 800등까지 서열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하나의 그런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본에서 대학별 순위가 없냐면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랭킹이라는 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선호도는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에선 대신 이제 명문대학 하면 순위보다는 어떤 최상위 대학 그룹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 순위를 매기는 어떤 사설 입시 기관이나 요즘에 흔히 많이 이제 그 인기를 끄고 있는 개인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일본 대학 랭킹을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발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두드러진 특징이, 일본은 4개 그룹군으로 나누어서 대학을 서열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4개 그룹군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냥 국립대, 사립대 묶어갖고 전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국립대 중에서도
문과, 이과. 그럼 예를 들어서 국립대 문과대학, 문과 기준 순위, 국립대 이과 기준 순위는 쫙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 문과 기준 순위, 사립대 이과 기준 순위. 이래서 크게 카테고리로는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일본의 그 유명 그 지역 국립대학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일본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국토가 길거든요. 위로 보면은 이제 남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동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 위에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물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일본 최고의 대학 하면 아까 제가 첫 반부에 사진과 함께 보여드린 도쿄 대학, 당연히 넘버원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그렇고 일반 평판도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일본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서부 지역, 흔히 얘기하는 칸사이라고 그러죠. 그 오사카, 코베,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칸사이의 지역에 가면 도쿄 대학과의 그 경쟁이 되는 서부의 국립대 넘버원이 교토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도쿄대하고 교토대를 좀 비교 설명을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럴 경우에 물론 이건 이제 자존심적인 측면도 있지만 간사이 지역에 가서 일본의 최고 대학은 어디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도쿄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죠. 근데 하여간 제가 질문을 해보면 그런 자존심 싸움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 지역 분들은 당연히 교토대가 뭐 도쿄대보다 떨어질 게 하나도 없죠.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보더라도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간사이 지역,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오사카, 교토, 코베 지역에는 간사이 지역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관료를 한다든지 그 지역의 근거를 갖고 있는 유명 대기업의 그 뭐 CEO를 한다든지 할 때는 압도적으로 이 서부 지역 출신 대학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제가 과장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이제 유학 요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일본에 현지 취업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뭐 일본 대학 사정을 소상히 이제 조사를 하고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립대 문과 이과 그리고 사립대 문과 이과, 이게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그 랭킹을 정해 있다는 게 기본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위로 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렸죠. 일본 최고 명문 대학 그룹 9운이라고는 있습니다. 1위 그룹이 어디죠? 라고 딱 순서로 하지는 않지만 일본 최상위 대학 그룹이 어디죠? 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도 평판도라든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죠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주는 그 대학군이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인데, 보통은 국립대 11개, 사립대 한 3개 정도에서 14개 정도라고 이제 일본 내에서는 많이 통계적으로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하나 정도를 제 나름대로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서 최상위 국립대 11개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나옵니다. 도쿄대, 교토대, 히토츠바시 대학교, 도쿄 공대, 이제 도쿄에 있는 공대만 전문으로 한 도쿄 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호쿠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코베대, 규슈대, 홋카이도대, 요코하마 국립대까지 해갖고 요 11개 국립대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최상위 국립대학 그룹 11개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11개 대학 내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럼 최상위인 당연히 도쿄대, 교토대가 뭐 그 중에서도 최고 그레이드로 인정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11개 대학은 그냥 가장 좋은 대학으로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뒤에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의 국립대를 지향을 해서 가는데 도쿄대하고 교토대는 좀 그래도 이게 장벽이 높고 내 지금 갖춰진 좀
뭐 이렇게 스펙이나 조금 준비해온 실력으로는 여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나머지 중에 국립대 중에서 한 2개는 어플라이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됐어?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당연히 요 11개에 속해 있는 국립대는 일본에서 최상위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제 이 대학은 만약에 충분히 지원을 해볼 가치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합격하셨으면 다른 대학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여기에 속해 있는 11개 대학의 학부 유학이 결정이 됐다. 그러고 다른 유명 사립대가 동시에 결정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저의 지식과 저의 현지의 그런 뭐 취재한 경험이라든지 주변의 일본 지인분들의 평판을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여기 국립대 11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 선택하시는 게 후회가 없으세요. 일본 유학을 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국립대에 경쟁을 하는 사립대 유명 명문대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흔히 이제 많이 아는 와세다, 케이오 와세다. 일본을 대표하는 양대 사립. 분명히 맞습니다. 양대 사립.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이제 도쿄대하고 교토대하고 특성, 그리고 케이오 대하고 와세대학의 특성과 혹시라도 둘 다 되면 어딜 가지 고민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최상위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국립 11개, 사립 3개라고 할 때는 케이오, 와세대, 조치대, 주호대는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립대 4개를 해서 15개라고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사립대 양대 명문은 와세다 케이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열이 있는 게 아니니까 특성화에 따라서는 조치대나 주호대에 또 무슨 과가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이제 통념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양대 사립은 뭐 게이오 와세다다. 근데 제가 게이오를 앞에 쓴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일반 분들이 와세다가 더 좀 더 유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도 알고 계시기도 하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게이오 동문분들도 많이 계시고 와세다 동문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또 일본 내 지금 유학을 하고 계신 한국 학생들도 많고 뭐 전 세계에서 또 일본 분들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그 양반이 뭐 자기가 뭘 잘한다고 게이오 와세다 하는데 뭐 사실은 거의 똑같은데 제가 이제 특성은 조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사립인 와세다 게이오 다음으로는 보통 이제 주호대, 조치대 정도를 이제 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치대하고 주호대는 비슷한 그 레벨인 것 같아요. 와세다 게이오의 바로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어쨌든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일본 전국적으로나 일본 간사이 중심으로 되면은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또 아까 말씀드린 간사이 지역에 또 대표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간사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토대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일본 전국적으로 봐도 그랬고 국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도쿄대에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일본의 또 간사이 지역에 있는 서부 명문 사립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 해놓은 게 이제 간사이 대학, 간사이 학원대학, 간사이 가쿠인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토시사, 리츠메이칸 뭐 이런 또 아주 100년 이상 된 유서 깊은 토시사, 리츠메이칸 같은 대학은 우리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근대화된 대학이 없을 때 일본에 유학 간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대학이거든요. 리츠메이칸이나 토시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부 지역의 간사이나 간사이 학원대학, 도시사, 리츠메이칸은 뭐 게이오 와세다 조치 주호대학에 전혀 뒤질 게 없는 훌륭한 사립대학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더불어서 함께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전체 대학을 다 뭉뚱그려 갖고 뭐 1등, 2등, 3등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도쿄대 1등, 교토대 2등, 뭐 와세다 몇 등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일본 대학 내에서는. 근데 대신 이제 또 국제적인 지표 평가는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흔히 하는 뭐 우리 그 저기 뭐야 TH,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 이것도 우리나라 대학들도 뭐 매년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대학들도 어디가 몇 등 됐대, 어제 어느 대학은 올해 올라갔대, 뭐 이래갖고 그냥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본 대학도 전체 대학 순위가 있긴 합니다. 바로 여기 이제 그 더에 의한 평가인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통상적인 평판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대신 더 평가가 또 객관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평가는 아무래도 그 사회 통념적이라든지 어떤 50년 전, 1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그 기득권적인 그런 그 인식이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에 쌓아온 그런 기득권이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대신 해외 기관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국내의 어떤 뭐 언론사나 국내 교육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그 국제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제기관에 의한 그런 순위평가의 기준은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논문의 질적 또는 양적 수준, 또는 어떤 대학 교수들의 숫자나 수준의 정량적인 평가, 또는 그 대학의 연간 뭐 그 연구비라든지 국제적으로 지원되는 어떤 뭐 총량적인 어떤 재단의 지원 규모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지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제기관의 평가가 더 객관적으로 사실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척도 중에 하나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다만 오히려 국내 평가보다 객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국제기관들이 일본 대학의 순위를 어떻게 좀 매겼나 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일본 대학을 지원할 때 참고 가치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숫자가 나왔는데, 뭐 상위권을 보면은 크게 우리 생각하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도쿄대, 교토대, 토호쿠 대학, 그 상계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 국립대학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뭐 도쿄대, 교토대는 다 아시겠지만 동북대학으로 되어 있죠. 한자 동북대학은 뭐지?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시겠지만 토호쿠 대학 그러시면은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은 국립대학이 우수한 대학이 많다.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대학 중에서 의외로 굉장히 좋은 대학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들한테 일본 대학 추천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여러 곳에 어플라이를 했다가 합격을 했는데 어디를 가야지 결정할 때 바로 그 점을 고려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호쿠 대학이에요. 그 토호쿠 대학은 매년 요 더 평가에 의해서 국제평가에 의해서 심지어 한 2, 3년 전에는 뭐 도쿄대하고 교토대를 제치고 1위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토호쿠 대학이 계속 유명한 게 워낙 이공계가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가 좋은 대학이라서 한 10여 년 정도 됐나요? 그 토호쿠 대학의 그 학사 출신 연구원이 노벨상을 받아갖고 당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벨 화학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노벨 화학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배출하고 유명한 이공계 CEO들도 많이 배출을 한, 어떻게 보면은 이공계 분야에서는 도쿄, 교토, 토호쿠, 빅3라고 보면은 크게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순위가 지금 20위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1개 국립대 중에서는 대략 많이 보이는데, 그 사립대 중에서는 저기 보면 한 17위권 정도의 개요대 하나만 있거든요.
이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사회 통념적으로나 기존의 평판도로는 일본의 그 유명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국제적인 어떤 연구력이나 논문의 평가에서는 크게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게이오대만 17위권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대학들 보면 대부분 의과대학이나 국립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표만 보더라도 일본 대학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본은 국립대학이 강하다. 그리고 이공계 또는 의과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 랭킹에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국제기관의 평가 순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게, 이거는 이제 사회 평판도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조사를 했어요. 요거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올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2020년 9월이죠. 2020년 9월 말에 지금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새로 총리가 되면서 스가 정권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 스가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항상 화제가 됩니다. 새로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한번 이제 5년 우리나라는 단임제니까 대통령이 된 그 단임 처음 초대 조각을 한 다음에 보통 한 1, 2년 사이에 한 번 정도씩 그 중폭이나 뭐 대폭의 개각을 통해서 그 어느 특정 정권에서 한 뭐 개각을 한 서너 차례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관심이 되는 게, 이번 조각에서, 이번 내각에서는 어느 대학 출신들이 많대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대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평판도가 높은지를 그 보는 또 척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이건 뭐 사회적인 척도인데 분명히 이것도 뭐 우리가 그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대학 출신이 몇 명을 배출했다 할 때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바로 그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일본 도쿄 대학이 5명으로 가장 많다라는 거는, 그러네. 역시 그 도쿄대가 강하네라는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 9개 대학에서도 한 명씩 장관을 배출을 해서, 그 하나의 그 특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당히 일본은 좋은 대학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이 다양하게 많이 있음에도 또 하나 특징은 그 대학들이 수도권의 다양한 대학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그 특징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수도권 대학이 많긴 한데 그 특정 대학에 그 도쿄대만 빼고, 도쿄대하고 게이오대가 1, 2위를 했네요. 그거 빼고는 상당히 한 명씩 다양하게 많은 대학에서 그 장관을 배출했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 되었고, 또 하나 교토대가 상대적으로 관료 배출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맞습니다. 제가 쭉 보더라도 이 정도로는 좀 특이한 경우였고요. 그 보통 기존의 그 관료 배출을 보면은 한 21명의 그 장관 중에 1명, 2명 정도는 배출을 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관료 배출에 있어서는 도쿄대가 더 강하다라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순위를 보거나 그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의 주요 국립대가 우수한 대학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868년에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단행이 되면서 근대화와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것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현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현대 국가에 그 걸맞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스타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 스타트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대학이거든요. 주요한 대학이 있어야지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지 정부의 이제 메이지 우리가 텐노라 그러는데 뭐
번역에 따라서 일왕이라고 우리나라는 주로 하는데 일본 기준으로는 천황이 되겠죠. 그래서 메이지 그 일왕이 7개 테이코쿠 대학이라고 그러죠. 제국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7대 제국대학을 일본 국내에 설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일관되게 설명하는 일본 대학의 특징, 일본의 주요 국립대 7개는 굉장히 수준이 비슷하고 좋은 대학인데 그 뿌리는 제국대학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제국대학 7개가 어디서 설립이 됐냐? 도쿄, 교토, 도호쿠, 규슈.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도호쿠가 3번째로 설립이 돼요. 여기 연도가 같은 해에서 설립이 된 게 아니라 연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 도쿄대가 제일 먼저 생기고요. 그 제국대학 중에서도 개설이죠. 설립.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문을 여는 순서는 도쿄, 교토, 도호쿠가 3번째 제국대학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규슈가 되고요. 그리고 홋카이도, 오사카, 나고야 이렇게 7개 얘기를 해서 이제 7대 제국대학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7개를 말씀드렸죠. 그 7개 7대 제국대학. 홋카이도 지금 지도가 일본이 길어서 이 옆에다 붙여놨는데 홋카이도에 제국대학이 하나 있고 지금도 홋카이도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게 동북 지역이 일본에서 이제 동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토호쿠 지역이 토호쿠 대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야기현에 센다이시가 있거든요. 도호쿠 대학은 미야기현의 센다이시에 여기 있고요. 그럼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제국대학이 내려와서 여기 있죠. 도쿄대학 3개가 있죠. 도쿄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지역으로 볼 때는 아이치현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아이치현의 나고야 제국대학, 현재로는 나고야 국립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간사이 지역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토, 오사카, 요 효고현의 시청이 있는 코베, 요 지역을 합쳐서 간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유명한 국립대학이 2개 있는 거죠. 도쿄대학의 라이벌인 교토대학이 있고 여기 오사카에 오사카 국립대학이 있고 그럼 6개죠. 나머지 7번째 제국대학, 7번째는 아니죠. 설립 기준으로 봐서는 4번째인데, 그러니까 7대 제국대학이 바로 여기 규슈에 있습니다. 규슈 오이타현의 후쿠오카시에 규슈 대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전국적으로 7개 국립대학이 비슷한 수준이고 골고루 있다. 근데 아마 이 시코쿠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제국대학을 못 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그 위치상 특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일본 도쿄대학을 대표하는 이제 야스다 강당이라고 흔히 보통 이제 도쿄대 팜플렛이나 뭐 달력이나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교토대학의 100주년 기념관이거든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양대 일본의 뭐 명문이라는 거는 뭐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 1년 전에 2019년 가을에 그 노벨상을 일본이 받았을 때 그 제가 이제 신문 컬럼에서 다룬 내용인데 당시에 드디어 교토대 출신이 받아갖고 아주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토대학이 됐고 여기 바로 이제 그 중요한 건 요겁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이제 그 노벨 과학상을 배출을 하고 나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토대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대학의 자유학풍이 노벨상 수여에 기여했다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쿄대하고 교토대의 특성은 같은 양대 라이벌 국립대학으로서 수준은 비슷하다. 근데 도쿄대는 관료 출신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과대 계통이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교토대는 상대적으로 이공학부, 이과계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쿄대 출신들이 사회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진출은 다 같이 하는데 어떤 그 관료라든지 정치인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거에 비해서 교토대는 좀 진보 학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이나 기존 질서나 체제에 대해서 교토대는 좀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노선적으로 얘기하면
도쿄대가 좀 그 보수 우익이 강하다고 할 경우에 교토대는 리버럴하거나 진보 쪽 학풍이 강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사회학이라든지 정치학 쪽도 조금 더 진보적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라든지 아마 그 1900년도 초반에 일본의 그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좀 막 이렇게 이념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는 교토대에서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쪽은 그래서 교토대가 강하고 그런 측면입니다. 이공배는 도쿄대나 교토대나 비슷합니다. 바로 이제 요걸 보면 되겠거든요.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고 이건 뭐 또 확실합니다. 노벨 과학상 하나 내는 게 하루아침에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하늘같이 나타나서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벨상 과학 분야에 뭐 물리학상이 됐건 의학상이 됐건 화학상이 됐건 한 사람의 노벨상을 배출을 하려면 적어도 그 분야의 학문적인 성과나 수준이 세계 톱 수준이 된다라는 걸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세계적인 학문이 톱 수준이 된다라는 건 적어도 50년, 100년의 축적된 그 지식과 노하우와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노벨 과학상이 어쨌든 이공계의 그 나라의 실력을 보여주는 척도고 그 배출 대학이 바로 그런 학문적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그 재작년에 교토대에서 이제 노벨상 동문을 배출을 하면서 숫자적으로 이제 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가 어느 대학이 강하냐는 노벨상 수상자 숫자만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대하고 교토대가 현재까지는 8명씩 똑같고 그 다음에 나고야 대학이 3명, 홋카이도가 1명, 도호쿠 대학 1명. 바로 그렇죠. 그리고 다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구제국대학, 일본의 국립대학 그리고 이공계가 강한 국립대학들이 노벨상 배출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이렇게 한 명씩 다양하게 노벨상을 배출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대노벨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일본 대학이 11개에 달한다. 그런 특징이 돼 있고 골고루 돼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도쿄대와 교토대는 이공계에서도 노벨상 기준으로도 보면은 정확하게 숫자가 일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 통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게 이 노벨상에서도 토다이와 쿄다이라고 그러는데 줄여갖고요. 도쿄대, 교토대는 비슷한 경쟁군이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드디어 이제 사립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이게 게이오 대학을 대표하는 이제 건물이고 오른쪽이 와세다 대학의 이제 설립자 오쿠마 시게노부라고 하는데요. 그 총리도 지냈죠. 그래서 결국 사립의 양대 명문은 케이오 와세다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평가하고 일본에서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일본에서도 와세다 게이오는 똑같이 이제 양대 라이벌인데 제가 이제 현지에서 경험을 해본 결과 느낌으로는 역시 우리도 그렇게 좀 알긴 한데 그 케이오는 일본에서 그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집안이 좋다든지 그 돈 많은 좀 재벌 가문의 후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가고 소위 얘기하면 이제 중상층. 와세다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막 이제 어플라이를 많이 하는데 중류층 서민층의 그 이제 인재들이 와세다 많이 간다. 그런 게 하나의 좀 이제 사회 계층적인 차이가 되겠고 게이오가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해풍, 도시풍. 그럼 뭘 얘기하냐면 수도권에 그 있는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의 학생들은 게이오대를 훨씬 선호하고 더 인정을 해줍니다. 2개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같은 선상인데. 근데 재미있게도 전국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대학을 온다고 할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뭐 사실은 우리 이제 학부생 유학을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와세다, 게이오 둘 다 됐는데 어딜 가지? 그건 이제 본인의 취향이나 적성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의 그 랭킹이나 그 학문적 특성은 같은 사립대 내에서도 문과, 이과로 갈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의 성격이 이 2개 대학 중에서 어디가 더 강하냐, 어느 대학의 동문들이 진출을 많이 해 있느냐를 체크를 해서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일관되게 쭉 설명한 거의 결론이면서
하는데 일본의 명문대학은 이공계가 강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게 하여간 가장 전반적으로 일본 대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제가 이제 4개를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사실은 워낙 본인이 우수해갖고 도쿄대도 갈 수 있고 교토대도 갈 수 있고 와세다 게이오 다 갈 수 있으면 골라서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준비해보면 아시지만 일본의 와세다 게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주요 7대 국립대학보다 들어가기가 쉬워요. 준비하는 요구하는 성적도 더 훨씬 좀 낮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심플합니다. 지원하는 게 어플라이하는 공부해야 될 과목도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학을 갈 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도쿄대나 교토대 학부생은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안 뽑아요. 대학원생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 인력을 많이 뽑아주는데 학부생은 극히 제한적으로 외국 학생을 뽑기 때문에 도쿄대나 교토대의 학부 입학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학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굳이 이제 서열 랭킹을 정하자면 일본의 제가 지금 설명드린 7대 국립대학에 혹시라도 지원을 해서 되면 거기를 가는 게 가장 최상의 선택이다. 국립대가 등록금도 훨씬 싸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복지도 좋고요. 그리고 졸업해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훨씬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의 주요 국립대를 가는 거를 최우선순위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사립명문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중심의 주요 사립명문대, 간사이 지역의 주요 사립명문대. 그거는 이제 본인의 경제적인 거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대 국립대는 아니지만 또 국립대학들이 지역에 특성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히토츠바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계통으로서는 수도권에서는 도쿄대하고 똑같은 레벨이거든요. 히토츠바시 대학. 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요 또 국립대학은 굉장히 수준도 좋고 졸업할 경우에 일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메리트라는 그거죠. 어느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대학의 졸업을 장인 동문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메리트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의 주요 지역 국립대를 졸업하면 그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혜택이 많고 본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장벽이 낮다.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좀 잘 안 알려지고 여기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주요 국립대나 주요 명문 사립대는 노리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립대학이나 현립대, 일본이 현이 43개 현이 있기 때문에 각 현마다 현립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최상위가 아닌 학생인 경우에는 현립대학이나 시립대학이 또 있어요. 주요 시에 지자체가 하는 그런 대학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플라이하는 지원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수월하고요. 그쪽에서도 굉장히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좀 메리트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한 중상층 정도의 중상위권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일본에 한번 유학을 가보고 싶은데 본인 생각에 내가 그렇게 최상위급은 아닌데 그래도 일본에 가서 한번 괜찮은 대학에서 크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저는 현립대학이나 시립대학도 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대학은 사실은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대학 유학 가면 꼭 일본 내 취업뿐만 아니라 일본 내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석박사도 밟고 국내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대학에서의 교원 자리가 됐건 연구기관이 됐건 국내 기업의 취업까지도 따상 고려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 유학은 문과보다는 이공계가 메리트가 크다라는 게 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유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저는 일본 유학을 꽤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공통된 저의 추천 내용을 조립을 해보면 이공계 전공을 해서 일본의 국립대학을 가라.
성적이 되면 최상위 국립대학을 가고 그 정도 성적이 안 되면 지역에 있는 이공계 국립대학을 가면 굉장히 본인이 준비해온 거에 비해서는 졸업할 때는 훨씬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고 한국 내에서의 보다는 또 다른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필요하시면 추가로 이 질문을 시사 아카데미 일본경제 사회연구소 제가 소장직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설명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국립대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국대학으로 설립이 돼 있고 지금 센다이에 있는 토호쿠 대학 캠퍼스 전경인데 이런 대학은 갈 수 있으면 저는 뭐 사실은 도쿄대나 교토대보다도 토호쿠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니까 아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역의 의과대학도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학부로 의과대학은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잘 입학을 안 시켜줘요. 극히 이례적인 게 빼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준비하면 뭐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괜찮은 의과대학, 의사를 꼭 하고 싶다, 일본에서. 그러면은 아마 학부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일본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일본의 그 대학 랭킹, 그리고 혹시 선택폭이 있을 때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